오늘 밤은 5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잠드셨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결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독한 무명의 시간과 고립,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독한 홀로의 시간을 사회적 낙오가 아닌 품격 있게 견뎌내는 방법을 화가의 시선으로 전달합니다. 소음이 제거된 후퍼의 그림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빛을 응시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도 역시나 저에게 주는 교훈의 인물인 것 같아 내적 친밀감마저 형성될 지경인 오늘의 거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타인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에서도 문득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허함을 마주하곤 하죠. 여기 그 공허함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4.3cm의 거구, 지나칠 정도로 과묵했던 남자. 20세기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많은 이들이 호퍼의 그림을 보며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단순히 슬픔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립을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고독의 형체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고요한 캔버스에서는 호퍼가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인내의 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보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삽화가로 활동하며 억눌러야 했던 예술적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그림 속 차가운 빛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기묘한 위안을 주는 걸까요? 화려한 기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에드워드 호퍼의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1882년) 뉴욕 근교 나약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호퍼는 일찍이 예술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예술가의 불안정한 삶을 우려해 그에게 상업미술을 권유하죠. 이것이 호퍼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결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뉴욕 미술학교에서 로버트 헨라이를 만납니다. 헨라이는 호퍼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호퍼는 당시 예술가들의 성지였던 파리를 3차례나 방문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파리는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마티스의 야수파가 몰고 온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그 어떠한 주의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리의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센 강변의 건축물에 내리쬐는 햇빛을 그리는데 몰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호퍼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정적인 그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잡지에 사파를 그리고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호퍼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려야 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그는 40이 될 때까지 단 한 점의 유화만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 사파가 시절은 호퍼에게 저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그는 구도의 달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지, 빛을 어디에 배치해야 극적인 긴장감이 생기는지를 상업 미술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체득한 것입니다. 그의 초기작들을 보면 애칭 기법에 대한 집착이 보입니다. 동판을 긁어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애칭은 훗날 호퍼 특유의 빛의 연출에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성공이 늦어질수록 그의 고립감은 깊어졌지만 그 고립감은 호퍼만의 독보적인 시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마천루의 꼭대기를 바라볼 때 그는 빌딩 사이의 좁은 틈, 밤늦게 불이 켜진 창문 속의 익명의 개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퍼의 그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그는 결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순간을 훔쳐보는 듯한 구도를 취하죠. 대표작 철길 옆의 집을 보십시오. 이 집은 철로에 의해 하단이 잘려나간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기괴할 정도로 맑지만 집의 그림자는 깊고 어둡습니다. 히치콕 감독이 영화 사이코의 저택을 만들 때 영감을 받았을 정도로 이 그림은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퍼의 빛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퍼의 빛은 따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부학자의 메스처럼 건물의 외벽을 날카롭게 가르고 인간의 외로움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그는 유화물감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얹기 전 수많은 스케치를 통해 빛의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예술적 동반자였던 조세핀 호퍼의 일기를 보면 호퍼가 한 점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몰아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세핀은 호퍼의 유일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그녀의 모습은 늘 어딘가 텅 비어 있습니다. 호텔방 침대에 걸터 앉아 바닥을 응시하거나 카페에 홀로 앉아 커피잔을 바라보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했지만 후퍼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보다는 함께 있어도 각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 거리감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후퍼는 부재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풍경, 소음이 제거된 도시,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 그는 여백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그 빈 공간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특히 그의 색채 심리를 분석해보면 차가운 청색과 황량한 황토색, 그리고 이질적인 초록색의 사용이 돋보입니다. 이는 당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기능만 남고 온기를 잃어버린 뉴욕의 민낯을 상징합니다. 후퍼는 이를 미국적인 고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퍼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후퍼를 찾는가? 그의 그림이 단순히 우울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그의 작품 앞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퍼의 후기작으로 갈수록 인물은 사라지고 오직 빈방과 빛만 남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방에 강렬한 햇빛이 사각형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 밖은 바로 망망대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도지만 이 작품은 묘한 해방감을 줍니다. 후퍼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집의 외벽에 비친 햇빛 그 자체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넘어서 사물과 공간에 깃든 존재의 본질에 닿고자 했습니다. 고독은 극복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가장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늦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정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에드워드 후퍼는 그 정적의 순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괜찮다. 이 정막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독을 당당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후퍼는 우리에게 고독의 품격을 가르쳐 줍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않아도,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아도,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풍경이라는 사실을요. (84세의) 나이로 세간을 떠날 때까지 호퍼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화풍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추상 표현주의가 득세하고 팝아트가 세상을 뒤흔들 때도 그는 묵묵히 빛과 그림자의 각도를 계산하며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당신만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당신 내면의 빈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주위의 불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나 달빛의 모양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후퍼가 그랬듯 당신 또한 그 빛 아래서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고독은 당신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빚어내는 숫돌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내리쬐 그 햇빛이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길 바랍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고요한 캔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뒤 가만히 자리에 누웠을 때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들과 책임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참 무겁기만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걷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무겁고 차가운 땅을 벗어나 아주 잠시만이라도 하늘을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화가의 캔버스 속에서는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상의 무거운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이 푸른 밤하늘을 둥둥 떠다녀요. 깊고 아늑한 청색빛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가볍게 날아오르고 마을의 낡은 지붕 위에서는 바이올린을 켜는 남자가 나직하게 노랫소리를 들려줍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초록색 얼굴을 한 남자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순하디순한 눈망울을 가진 짐승들이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죠. 독창적인 시각으로 자신만의 따뜻한 화풍을 구축한 화가 마르크 샤갈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동화 같은 아름다움이나 환상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의 그림이 지닌 진짜 가치는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없는 순수하고 행복한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샤갈이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던 현실은 오히려 그 누구의 삶보다 무겁고 잔인했어요. 전쟁과 유랑 그리고 뼈아픈 상실이 그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당겼죠. 그의 삶은 거친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샤갈은 캔버스 위에 절망이나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세상의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는 사랑의 색채를 채워 넣었어요. 오늘 밤에는 샤갈이 왜 그토록 고향의 지붕을 그리고 또 그렸는지, 왜 그의 연인들은 하늘을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독했던 삶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지쳐 숨이 가쁜 여러분의 마음에 샤갈이 건네는 푸른빛 위로가 잔잔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샤갈의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눈물겨운 생존의 도끼가 숨어 있습니다. 1910년 23살의 젊은 샤갈은 예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낭만적인 예술가의 삶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가난과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가 둥지를 튼 곳은 라리쉐, 우리말로 벌집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실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낯선 외국어가 교차하는 그 좁고 허름한 방에서 샤갈은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시장 바닥에 버려진 채소 쓰레기를 주워와 수프를 끓여 먹으며 굶주림을 달랬습니다. 그림을 그릴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자고 일어난 침대에 시트를 뜯어내 그 위에 물감을 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는지 샤갈은 방 안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 즉 완전히 알몸 상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옷이 헤어지면 새로 살 돈이 없으니 작업할 때 옷에 물감이 묻어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고 아예 옷을 모두 벗어던진 것이죠.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좁은 방에서 알몸으로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청년 샤갈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화려한 거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방에 누군가 찾아오면 샤갈은 침대 시트로 급하게 몸을 가리며 손님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캔버스를 마주할 때만큼은 눈빛이 매섭게 빛나던 지독한 도끼를 품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샤갈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배고픔보다 고향에 두고 온 첫사랑 벨라 로젠펠트와의 현실적인 장벽이었습니다. 비텝스크에서 만난 벨라는 샤갈의 영혼을 첫눈에 사로잡은 운명 같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신분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벨라의 집안은 그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보석상을 여러 개 운영하는 엄청난 부잣집이었던 반면 샤갈의 아버지는 평생 청어 창고에서 짠내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가난한 노동자였으니까요. 벨라의 부모가 보기에 프랑스 파리에서 알몸으로 그림이나 그리며 굶고 있는 샤갈은 그저 한심한 화가 나부랭이에 불과했습니다. 벨라의 부모는 샤갈을 집안에 들이기는커녕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감히 청어장수 아들이 어디서 우리 귀한 딸을 탐내다니. 비참한 멸시와 독설이 샤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샤갈은 외롭고 가난한 파리의 작업실에서 그 비참함을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야망과 도끼를 오직 그림에만 쏟아부었어요. 내 손으로 성공해서 반드시 보란듯이 벨라의 손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캔버스를 채워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가 느꼈던 지독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벨라를 향한 열망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파리의 세련된 도시 풍경 대신 그가 알몸으로 밤을 새우며 그린 것은 고향 비텝스크의 낡은 오두막 집들과 아버지가 평생 만지던
청어의 푸른빛이었습니다. 남들이 비웃던 자신의 가난한 배경과 상처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서정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벼랑 끝 같은 결핍 속에서 샤갈은 비참한 현실에 무릎 꿇는 대신 자신만의 거대한 예술적 야망을 조용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독한 도끼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파리 화단에서 샤갈의 독창적인 그림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청년 화가의 이름이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된 거죠. 성공의 궤도에 오른 샤갈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을 멸시하던 벨라 부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며 그토록 염원하던 벨라의 손을 당당하게 거머쥐게 됩니다. 가장 비참했던 자리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시대의 거대한 폭풍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고향 비텝스크에 발이 묶이게 된 것이죠. 이때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정부의 눈에 샤갈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청어 창고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흑수저 출신의 프랑스 파리까지 뒤흔들고 온 세계적인 스타였으니 체제를 홍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인물은 없었죠. 정부는 그에게 고향 지역의 미술 총책임자라는 아주 높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샤갈 역시 이때만큼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거라 믿고 기쁘게 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해 보이는 자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던 이들의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맙니다. 혁명을 기념하는 거대한 도시 축제가 열렸을 때 샤갈은 거리 전체를 꾸미는 총감독을 맡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체제의 위대함을 알리는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험 있는 혁명 전사들의 모습이나 정부 지도자들의 거대한 초상화 같은 누가 봐도 뻔한 정치 선전물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뼛속까지 순수한 예술가였던 샤갈은 지독하리 많지 눈치가 없고 고집이 셌습니다. 인민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진짜 혁명이라고 혼자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축제 당일 아침 베일이 벗겨진 거리의 풍경에 고위 간부들은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벽과 현수막에 뜬금없이 초록색 소가 그려져 있고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격분한 간부들이 샤갈을 불러다 대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기괴한 짐승들이 도대체 우리 혁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당장 선동 문구를 적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낙서를 해놓았나 하고요. 나라의 중대한 축제에서 대형 사고를 쳐버린 셈이니 권력자들 눈에 샤갈은 통제 불가능한 골칫덩어리로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샤갈은 이 일로 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잔인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샤갈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자 예술계 내부에서 야심을 품고 있던 다른 동료 화가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칼날을 겨눈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한 선과 사각형을 그리며 권력의 라인을 잡았던 그 동료들은 샤갈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교의 젊은 제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샤갈의 순수한 그림들을 향해 혁명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퇴물, 나약한 부르주아의 감상주의라며 대놓고 조롱하고 선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학교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고 샤갈을 교장 자리에서 처참하게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신이 고향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세운 학교에서 믿었던 동료 예술가들에게 사기꾼이자 퇴물로 몰려 처참하게 쫓겨나던 날 샤갈이 느꼈던 배신감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예술계의 잔인한 왕따 속에서 샤갈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나를 이해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시 한번 쓸쓸히 짐을 싸서 고향을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이념과 유행 속에서 홀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했던 화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고독한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샤갈에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샤갈의 존재는 나치 정권에게 정화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나치는 샤갈의 그림들을 퇴폐 예술로 규정해 빼앗고 불태웠으며 그의 이름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블랙리스트 명단 상단에 올랐습니다. 언제 나치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매일 밤이 숨막히는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샤갈이 나치 경찰들에게 체포된 겁니다. 그대로 기차에 태워져 수용소에 끌려가기 직전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죠. 수많은 유대인 동료가 눈앞에서 잡혀가 행방불명되던 그 긴박한 상황 속에 미국의 한 비밀 구호단체 요원이 목숨을 걸고 호텔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나치 간부들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들이 지금 잡아가두려는 사람은 전 세계가 다 아는 화가 마르크 샤갈이다. 만약 그를 수용소로 보낸다면 뉴욕과 전 세계 언론이 당신들의 이 잔인한 만행을 일면 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그 국제적인 비난과 스캔들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담한 여론 압박에 나치 측은 결국 부담을 느꼈고 샤갈은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게시물에 올렸던 글귀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잖아요. 이 책 속 수용소를 샤갈이 갈 뻔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나. 네, 다시 샤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나긴 했지만 프랑스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원은 곧바로 샤갈을 숨겨두고 극적인 위조 여권 밀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간신히 신분을 위장한 샤갈은 나치의 삼엄한 국경 감시망을 뚫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피난선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강제 수용소의 잿더미로 사라졌을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절체절명의 탈출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미국 뉴욕. 낯선 땅이었지만 샤갈은 그곳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내 벨라가 곁에 있었고 전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예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 덕분에 미국 생활에 겨우 적응해 가고 있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공포를 벗어나 이제야 숨을 좀 돌리나 싶었던 3년 뒤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벨라가 갑자기 목이 심하게 부어오르더니 지독한 고열과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약국에서 항생제 몇 알만 사 먹어도 금방 나을 흔한 목감기 증상이었죠. 훗날 밝혀진 벨라의 공식 사안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급성 염증과 폐혈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목구멍에 침투한 작은 세균이 온몸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하지만 하필 그날이 온 도시의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고 쉬는 큰 종교 명절이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뉴욕 전체에 적기가 나타났다는 가짜 공습 경보 소동까지 겹치면서 도시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만큼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나치의 총칼 앞에서도 살아남은 거장이었지만 정작 꽉 닫힌 병원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샤갈이 의사들을 찾아 미친 듯이 뉴욕 거리를 헤매는 사이 벨라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벨라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떠나던 날 샤갈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만큼 유명한 화가가 되었음에도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약 한 알 먹이지 못했다는 비통함과 무력감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부셔놓았습니다. 샤갈은 벨라의 죽음 이후 무려 9개월 동안 붓을 단 한 번도 잡지 못했습니다. 작업실에 있던 모든 그림을 벽을 향해 돌려놓은 채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캄캄한 암흑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독한 슬픔 속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던 샤갈은 9개월 만에 다시 돌려놓았던 캔버스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잡아먹히는 대신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했던 세상을 향해 복수나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빛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노년의 샤갈은 회화라는 작은 틀을 넘어 거대한 성당의 창문을 채우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성당 내부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오는 태양빛이 샤갈이 물들인 푸르고 붉은 유리를 통과하는 순간 성당 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하고 신비로운 온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평생 전쟁과 상실, 이방인의 외로움을 견뎌온 화가가 상처받은 인류를 향해 남긴 마지막 눈물겨운 위로의 빛이었던 셈이죠. 샤갈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오늘 밤 샤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중력을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차가운 시선, 나를 무시하는 세상의 장벽,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혹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안감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단 채 하루하루를 간신히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샤갈의 푸른 밤하늘을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당장 줄일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온기의 크기를 더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사랑이 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짓누르는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가볍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샤갈은 그의 아픈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샤갈의 포근한 푸른 밤하늘 속으로 가볍게 날아오르는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캔버스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맑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평생 말을 심하게 더듬고 얼굴 반쪽이 종양으로 일그러졌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프랑스 미술계의 중심에서 거장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호령했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맺지 못해 늘 주눅이 들었던 남자. 밤이 오면 홀로 방에 앉아 삐뚤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외로운 예술가. 바로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찬란한 성공 뒤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잔인한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여느 청년들처럼 혈기왕성하게 펜싱 시합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칼끝이 그의 왼쪽 뺨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날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입 주변의 안면신경이 크게 손상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부위에 종양까지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이 자랄수록 그의 수려했던 왼쪽 얼굴은 점점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고 손상된 신경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죠. 그 결과 다비드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참담한 장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술을 뗄 때마다 발음이 꼬이고 발성이 조각나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언어 장애가 생긴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는 그 누구보다 천재적이고 웅장한 예술적 세계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문은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제자들이나 정치가들 앞에 뭔가 설명하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비뚤어진 입술과 어버버거리며 막혀버린 말 더듬증을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다비드의 마음속에 차오르던 그 수치심과 멸시, 스스로에 대한 원망은 얼마나 깊고 아팠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핍을 극도로 혐오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화상을 보실게요. 화가는 붓을 쥐고 당당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왼쪽 뺨은 짙고 어두운 그늘 속에 슬그머니 감춰져 있죠. 빛은 오직 매끄러운 그의 오른쪽 얼굴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콤플렉스를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 스스로를 기록하는 자화상에서조차 자신을 검은 장막 뒤로 숨겨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비드와 그리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흉터 하나, 혹은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약점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니까요. 타인 앞에서는 늘 완벽하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세상이 원하는 두껍고 화려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홀로 남은 방에서 그 가면을 벗겨내며 상처 가득한 나를 마주하고 쓸쓸해하곤 합니다. 다비드가 자화상 속에 숨겨둔 어둠은 바로 오늘 밤을 서성이는 우리 모두의 숨겨진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던 결핍 가득한 화가는 역설적이게도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거침없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지 못한 감정의 웅변들이 붓끝으로 모여 강렬한 색채와 기법으로 폭발한 겁니다. 지금 감상하고 계신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보실게요. 이 그림에는 다비드가 구축한 내면의 세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형제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맞잡은 손길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나약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칭을 이루는 뒤편의 아치형 기둥들과 전체적으로 화면이 크게 세 칸으로 나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삼형제와 가운데의 아버지는 딱딱하고 강인한 직선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는 여인들은 곡선으로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데요. 화가는 이처럼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나약한 감정들을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화면 중심에는 자로잰 듯 차갑고 엄격한 질서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비드가 안정감과 엄격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계산한 3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다비드는 왜 이토록 딱딱하고 완벽한 그림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신의 입술, 통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그러진 신체에 대한 처절한 반항이었습니다. 현실의 나는 비록 말을 더듬고 얼굴이 망가진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창조하고 지배하는 이 캔버스 속 세상만큼은 그 어떤 흠집도 그 어떤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통제 욕구이자 마음의 강박이었던 셈입니다. 붓을 잡은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을 조롱할 수 없도록 그는 선 하나를 그을 때도 구도 하나를 잡을 때도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현실의 무력감을 지워내기 위해 선택한 게 바로 이 결점 없는 완벽주의라는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가끔 이처럼 고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 누군가에게 내 연약한 속살을 들켜 무시당하지 않으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방어하곤 합니다. 빈틈없는 일처리에 집착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는 마음. 하지만 그렇게 단단한 벽을 쌓을수록 그 성벽 안에 갇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숨이 막힐까요? 다비드에게 이 완벽한 화풍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쌓아 올린 외롭고도 단단한 성벽이었던 겁니다. 세상을 향해 단단한 성벽을 치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다비드는 마침내 자신의 완벽주의와 강박을 마음껏 쏟아부을 거대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 유럽을 뒤흔들던 젊은 정복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보실게요. 거칠게 날뛰며 앞발을 높이 든 백마 위에서 바람에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색 망토를 두른 채 저 멀리 앞을 가리키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신비로운 광채로 가득 차 있고 군대를 지휘하는 손길에는 세상을 다 가질 듯한 당당함이 넘쳐납니다. 결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신화 속 영웅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멋진 그림 뒤에는 기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알프스를 넘을 당시 나폴레옹은 31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구의 영웅이 아니라 실제 그는 키가 무척 작고 다소 왜소한 체구를 가진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어요. 무엇보다 그 험난하고 가파른 알프스 산맥의 빙판길을 넘을 때 그림처럼 저렇게 멋진 백마를 타고 달리는 건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수천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좁고 미끄러운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나폴레옹은 두꺼운 털옷을 껴입고 추위에 벌벌 떨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발걸음이 느리지만 안전한 작고 둔한 나귀를 타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겨우 고개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대한 그림은 사실 다비드가 철저하게 기획하고 창조해낸 거대한 미화 사기극이었던 셈입니다. 나폴레옹 스스로도 다비드에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나를 그저 천재적인 영웅처럼만 그려주게 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비드는 왜 이 요구에 응하는 걸 넘어 이토록 영웅을 우상화하는 데에 깊이 파고들었을까요? 단지 권력자의 환심을 사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자기 안에 깊은 초라함을 지워내고 싶었던 화가 자신의 절박한 대리만족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고 얼굴이 일그러진 나 같은 나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따르고 의지하는 저 우상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흠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심리적 투쟁이었습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얼굴에 자신의 열등감을 깨끗이 지워내고 거칠게 포효하는 백마의 역동적인 몸짓에 자신의 마비된 안면신경과 묶여있던 자아를 투영했습니다. 붓을 쥐고 캔버스 위에서 거짓된 영웅을 조각해 나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신체적 한계를 넘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거대한 거짓의 가면을 더 씌우는 삶은 얼마나 피로했을까요? 밤마다 영웅의 화려한 망토를 그리며 몰두할수록 정작 화가 자신의 영혼은 서서히 허물어지며 깊은 허무와 고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완벽함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일 뿐, 그것은 결코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가득 차오르면 마침내 기울어 가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과 영광의 순간도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을 도와 프랑스 화단의 중심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다비드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흐름 속에서 하루아침에 반대파로 몰려 체포되고 맙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쫓겨나 그가 도착한 곳은 차갑고 어두운 룩셈부르크 감옥의 좁은 독방이었습니다. 언제 단두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깊은 긴장감과 공포의 나날들. 어제까지는 온 나라의 존경을 받던 거장이었지만 이제는 쇠창살 사이에 갇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파멸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인의 신세가 된 겁니다. 늘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권력자들의 보호도 사라지고 그토록 집착했던 완벽한 예술마저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다비드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완벽주의라는 두꺼운 가면이 상황에 의해 강제로 벗겨져 버린 무력한 순간이었죠. 그 컴컴하고 고요한 독방에서 다비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좁은 창문 틈새로 흘러드는 나직한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게 전부였죠.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렸던 걸까?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숨기려 했던 걸까? 거대한 고독이 밀려오는 그 방에서 그는 마침내 마음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비드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낯설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시작합니다. 지금 감상하고 계시는 룩셈부르크 공원의 풍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박한 그림은 그가 평생 남긴 유일한 풍경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그려왔던 거대하고 웅장한 역사화들과 비교해보면 이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평화롭지 않나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아야 할 위대한 영웅도 없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극적인 구도나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저 감옥 창문 너머로 내다보이는 평범한 공원의 푸른 나무들과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유유히 산책을 즐기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뒷모습이 부드러운 초록빛 속에 번져갈 뿐입니다. 다비드는 쇠창살 너머의 이 작은 풍경을 캔버스에 담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완벽함과 권력이란 게 저 창밖의 사소하고 고요한 일상에 비하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건 아닐까요? 잘 보여야 할 권력자도 없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어진 순간 거칠고 날이 서 있던 그의 붓터치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해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서야 그는 비로소 한결 편안한 숨을 쉬며 지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비드에게 이 감옥의 시간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기 영혼을 만나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난 후 다비드는 완전히 다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의 칼날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서사 대신 그는 온 세상에 화해와 용서의 따뜻한 눈물을 건네는 대작을 기획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사비나 여인들의 개입입니다.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며 격렬하게 피를 흘리던 남성들 사이에 여인들은 온몸을 던져 싸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제 그만 증오를 멈추라고 외치는 여인의 간절함과 백색의 옷을 입고 중재하고 있는 여인의 눈빛이 화면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죠. 다비드는 이 거대한 그림을 통해 전쟁과 분열로 얼룩진 프랑스 사회에 우리가 살 길은 보복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 안는 것이라며 눈물 어린 고백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득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는 그곳에도 이 그림 속 여인들의 외침처럼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더 이상 누구도 소중한 일을 잃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화해의 손길이라는 걸 다비드는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 그의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마음을 온전히 구원해준 진정한 기적이 찾아옵니다. 사실 다비드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격한 정치 행보를 보이며 국왕의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그의 아내 마르가리테는 남편의 잔인함과 집착에 깊은 실망을 느끼고 그를 떠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외모 콤플렉스와 언어 장애로 인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결핍을 안고 살았던 다비드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이별 통보는 그의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는 듯한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완벽주의가 더욱 독해졌던 것도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다비드가 정권이 바뀌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혼했던 아내는 한달음에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세상의 이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비틀어진 얼굴을 한 채 두려움에 떨며 말을 더듬는 남편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 모두에게 비난받을지라도 내게는 그저 지키고 싶은 나의 남편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 오직 그녀만은 말을 더듬는 나약함과 일그러진 뺨을 가진 인간 자크루이 다비드의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여워하고 품어주었던 겁니다. 목숨을 건 아내의 헌신적인 옥바라지 덕분에 다비드는 무사히 석방되었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영웅을 그려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다비드의 마음속 깊은 빈터가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조건 없는 수용을 통해 비로소 아늑하게 채워진 겁니다. 평생 그를 기울게 하던 불안과
열등감이라는 괴물은 단단한 성벽이나 가짜 영웅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의 다정한 온기 앞에서 마침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다비드는 왕의 박수나 영웅의 찬사가 아니라 아내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인생의 진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영화 마더가 생각나는데요. 모두가 살인자라며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진심을 믿어준 엄마의 이야기 말이죠. 살인자 누명을 썼던 아들에게는 끝까지 믿어주는 엄마가 있었고, 모두가 독재자의 동조자라 비난하던 다비드에게는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참 따뜻하고 성공한 삶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밤마다 외롭고 지치는 건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눠줄 그 한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모진 바람이 다 지나가고 황혼기에 접어든 다비드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작을 함께 감상해 보실게요. 전쟁의 신 마르스가 미의 여신 비너스 앞에 나른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자신을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던 거친 투구와 칼, 방패는 이제 여신들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하나씩 거두어지고 있죠. 언제나 긴장감과 살기로 가득했던 전쟁의 신은 이제 온전히 무장 해제된 채 그 어떤 걱정도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마르스의 모습은 어쩌면 평생을 결핍과 싸워온 다비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더듬는 상처와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세상 앞에 얕보이지 않으려, 상처받지 않으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평생을 긴장 속에서 버텨야 했던 화가.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도달한 진짜 진실은 우리를 구원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은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그는 붓끝으로 잔잔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지친 마음을 향해 다비드의 삶이 나직이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눈에 완벽하고 빈틈없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무겁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하루를 버텨내셨나요? 내 안의 작은 틈새나 나약함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스스로를 너무 많은 긴장과 강박으로 채찍질하며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다비드가 차가운 감옥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소박한 초록빛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아내의 다정한 온기 속에서 마침내 영혼의 쉼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을 구원할 진짜 평온은 저 멀리 있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가만히 감싸 안아주는 이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 그리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곁을 채워줄 누군가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오늘 밤만큼은 고캔이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게요. 잘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 안에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동안 버티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가만히 토닥여주며 그 어떤 걱정도 강박도 없는 깊고 아늑한 잠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던 당신에게 다비드의 붓끝이 전하는 부드러운 온기와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갑옷을 벗고 편안히 주무세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언제나 고요한 캔버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비드의 또 다른 작품들을 몇 점 더 보여드리려 합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추한 모습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진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연기할 때 스스로를 깎아내며 추함의 숭고함을 기록했던 청년. 오늘은 그가 감옥 벽에 새긴 존재의 비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12년 4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의 작은 마을 노이랭바흐. 평화롭던 이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죄목은 미성년자 유인 및 풍기문란.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본질은 마을 공동체의 도덕적 결벽이 한 예술가의 지독한 솔직함을 단죄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곤 실레. 당시 22세였던 이 청년은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 던져집니다. 한 달여간의 수감 생활 동안 그는 캔버스도 제대로 된 물감도 없이 오직 종이 몇 장과 연필 그리고 검열된 구아슈 물감만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벽에 기대어 자신의 구두,
감옥 안의 침대, 그리고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자유의 한 조각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긴 수감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싹을 틔우려는 생명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 그의 문장은 오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그린 자화상들을 보십시오.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비정상적인 신체,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마치 스스로를 채찍질한 듯한 거친 선들은 그가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벽하게 포장된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삽니다. 필터로 보정된 얼굴, 정죄된 일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강박적인 단정함.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신뢰가 감옥 벽에 그렸던 것과 같은 뒤틀리고 어두우며 동시에 지독하게 생생한 진짜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요한 캔버스는 오늘 에곤 실레라는 현미경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가 직면했던 시대의 결핍과 그 결핍이 어떻게 위대한 창조의 동력이 되었는지 그 압도적인 밀도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에곤 실레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90년 툴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도나우 강변 기차역의 역장이었습니다. 어린 실레에게 기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쇠뭉치가 뿜어내는 증기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며 들려오는 날카로운 마찰음은 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철도의 세계는 아버지 아돌프 실레의 매독 발병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 매독은 치료 불가능한 죽음의 낙인이자 정신을 갉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각 속에서 집안의 귀중품을 불태웠고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5세의 실레는 아버지가 서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해가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실레 특유의 에로티시즘과 죽음의 결합이 잉태됩니다. 그에게 성은 생명의 잉태가 아닌 아버지를 파멸시킨 질병의 근원이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인체의 피부를 묘사할 때 건강한 혈색 대신 푸르스름한 멍이나 검붉은 반점을 그려넣은 것은 어린 시절 목격한 아버지의 괴사해 가는 피부에 대한 무의식적 잔상입니다. 1906년 실레는 16세의 나이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이는 당시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수장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과의 만남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펜케를은 고전적인 비례와 정적인 미학을 강요하는 보수주의자의 전형이었고, 실레는 이미 인간의 일그러진 본질을 포착하려는 야수였습니다. 그리펜케를은 실레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자네를 학교에 들인 것은 사탄이다. 가서 자네가 그린 그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려라. 결국 실레는 3년 만에 자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신예술가 집단을 결성하죠. 이때 그가 발표한 선언문은 오늘날 보아도 급진적입니다. 신예술가에 있어 외형적인 자연의 모사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그려야 하며 그것이 설령 추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술가는 그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어린 예술가의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로서 겉으로는 우아한 왈츠가 흐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족 갈등과 정치적 부패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레는 제국의 화려한 거칠애를 거부하고 그 이면에 흉측한 진실을 보려 했던 시대의 목격자였습니다. 실레의 초기작을 보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1907년 무작정 클림트를 찾아간 실레는 자신의 드로잉들을 보여줍니다. 클림트는 실레의 천재성에 전율하며 자신의 그림과 실레의 그림을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클림트는 실레의 후원자가 되어 모델을 소개해주고 작품 구매자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레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클림트의 장식성이 지닌 한계를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클림트의 여인들이 꽃과 금박 속에 파묻혀 신비로운 여신처럼 존재한다면 실레의 여인들은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고독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실레는 클림트의 분리파 스타일에서 장식을 거세하고 표현주의의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인물입니다. 클림트가 욕망의 판타지를 그렸다면 실레는 욕망의 신경증을 그렸습니다. 그는 클림트에게서 배운 구도의 세련미를 가져오되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은 비엔나의 화려한 사교계가 아닌 인간의 가장 비천하고 본능적인 심연으로 채웠습니다. 실레의 삶에서 1912년 노이랭바흐 사건은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연인 발리 노이즐과 함께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자유분방한 차림의 예술가와 그의 모델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실레가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은 마을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작업실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수많은 누드화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실레의 그림 한 점을 촛불에 태우며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판결했습니다. 24일간의 구류와 3일간의 투옥, 이 짧은 시간 동안 실레의 영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레의 예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오렌지는 유일한 빛이었다와 같은 수채화들을 남깁니다. 회색빛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뿜어내는 오렌지 한 알. 그것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예술적 자아를 지키려는 그의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이 시기 이후 실레의 작품에서는 소년미가 사라지고 삶과 죽음을 관조하는 듯한 무거운 철학적 색채가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레는 평생 100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나 반 고흐와 비교될 만큼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화상은 자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기괴한 표정을 짓고 몸을 비틀며 자신의 손가락을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관찰자로서의 자아와 연기하는 자아 사이의 괴리를 탐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느낀 불안, 성적 충동, 사회적 압박을 신체의 뒤틀림으로 치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애적 소외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타자화하여 관찰하는 분열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실내의 자화상 속 눈동자를 보십시오. 하나는 관람객을 쏘아보지만 다른 하나는 허공을 응시하거나 안으로 침잠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겪는 자아 분열의 원형을 100년 전에 이미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내에게 캔버스는 일종의 정신분석용 소파였습니다. 그는 붓을 메스 삼아 자신의 무의식을 절개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 진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내의 그림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으면서도 끝내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마주한 결핍은 곧 우리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실내가 왜 이토록 기괴한 선에 집착했는지 그 비밀은 그가 사용한 독특한 물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 그의 걸작 죽음과 소녀 속에 감춰진 잔인한 이별의 전말과 함께 공개합니다. 이제 실내의 캔버스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의 작품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묘한 긴장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대상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선과 그것을 구현해내는 물질적 기법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실내의 그림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찌르는 것은 날카로운 선입니다. 그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연필이나 잉크펜으로 종이를 긁어내듯 마치 살점을 파내는 메스처럼 선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강조한 부위입니다. 실내는 인물의 마디마디가 붉어진 손가락, 기괴하게 꺾인 무릎과 팔꿈치를 비정상적으로 도드라지게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왜곡이 아닙니다. 그는 모델이 취하고 있는 포즈의 물리적 구조보다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견디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에게 선은 형태를 가두는 테두리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신경계의 궤적이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선 위에 입혀진 색채는 더욱 독특합니다. 실내는 맑은 수채화 대신 불투명하고 건조한 구아슈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십시오. 붉은 사제복을 입은 추기경과 검은 수녀복을 입은 수녀가 공포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응시합니다. 여기서 실내가 사용한 구아슈의 특성이 극대화됩니다. 매트하고 불투명한 질감은 인물의 피부를 마치 부패가 시작된 시체처럼 창백하거나 푸르게 만듭니다. 특히 추기경의 사제복에 쓰인 압도적인 진홍색과 수녀의 검은색 대비는 강렬한 시각적 타격을 줍니다. 실내는 이 텁텁하고 메마른 색채를 통해 종교라는 성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열망을 폭로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색이 아니라 진실한 색을 선택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금기시된 인간의 심연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실레의 화풍이 심리적 절정에 달했을 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죽음과 소녀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실레 특유의 여백이 주는 고독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남성과 그에게 매달린 소녀는 황량한 들판 위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배경은 생략되었고 인물들은 중력이 사라진 진공 상태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은 인물들이 처한 존재론적 고독을 극대화합니다. 남성의 옷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하며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실레가 자신의 오랜 연인 발리 노이지를 버리고 사회적 배경이 좋은 에디트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그려졌습니다. 실레는 발리를 버리는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잔인한 이별의 순간을 캔버스에 박제했습니다. 매달리는 소녀의 가녀린 팔과 그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내는 남자의 모습은 예술가로서의 정직함이 인간적인 비겁함마저도 기록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고통을 함께한 연인 발리를 버리고 성공을 위해 에디트를 선택한 실레. 여러분은 이 선택이 예술가로서의 정직함마저 저버린 비겁한 배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시선이 궁금합니다. 실레의 삶은 그가 그린 선만큼이나 급격하고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예술적 저항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레의 마지막 장, 그리고 그가 남긴 미완의 질문들을 마주하려 합니다. 1918년은 유럽 역사에서 거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600년 넘게 유럽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실레에게는 아버지이자 태양 같았던 존재, 구스타프 클림트가 뇌졸중과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레는 영안실로 달려가 스승의 마지막 얼굴을 3번이나 스케치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한 자의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죽음 이후 실레는 명실상부한 비엔나 화단의 리더로 급부상합니다. 그해 3월에 열린 분리파 전시회에서 그는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과 비평적 찬사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승리의 술잔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이 비엔나를 덮쳤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수많은 영혼이 이 보이지 않는 역병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레의 가장 인간적인 혹은 가장 비겁했던 순간을 다시금 끄집어내야 합니다. 실레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연인 발리 노이지를 냉혹하게 버리고 중산층 출신의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했습니다. 발리에게 1년에 한 번씩은 단둘이 여행을 가자라는 파렴치한 제안을 던졌던
실내의 모습은 그가 지향했던 예술적 정직함과는 거리가 먼 속물적 인간의 단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안정된 삶은 독감이라는 재앙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 에디트가 먼저 감염되어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고, 실레는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공포와 절망을 지켜보며 자신 역시 감염되어 사흘 뒤 서서히 숨이 멎어갔습니다. 실레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작품 가족을 다시 보실게요. 이 작품은 실레가 평생 탐구해온 해부학적 뒤틀림이 사라진 기묘하게 평온한 작품입니다. 인물들은 이전보다 입체적이고 피부에는 온기가 감돕니다. 비로소 타인과의 결합, 그리고 안식이라는 주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 속 아기는 실제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지독한 허물을 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은 현실이 아닌 캔버스 위에서만 허락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직전에 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화해였을까요? 실레는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났고, 덕분에 가족은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안식에 대한 묵직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곤 실레의 28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그는 추한 것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추함 속에서 인간 존재의 뼈대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우리가 실내의 그림을 보며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내면의 그림자가 말을 걸어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끄러운 선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감정을 정제하고 결핍을 숨기며 타인의 시선이라는 정교한 틀에 자신을 맞추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내에 뒤틀린 선들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때로는 비겁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생생한 삶의 궤적이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그림은 완성되는 순간 멈추지만 미완의 그림은 관찰자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입니다. 실레가 남긴 미완성작 가족처럼 여러분의 삶 역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있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어진 거칠고 투박한 선들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드는 예술의 시작일 테니까요. 우리 역시 삶의 어느 순간 실내처럼 비겁한 선택 앞에 서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모든 선이 허용되는 고요한 캔버스입니다. 지식의 충만함이 당신의 정서적 치유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화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약점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강인함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고요한 캔버스의 에드바르 뭉크 편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 소란스러웠죠?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더 잘해야 해 라는 채찍질 소리까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소음 속에서 하루를 버텨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입니다. 흔히들 이 그림 속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두 귀를 아주 꽉 막고 있습니다. 뭉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고 나는 거대한 비명이 자연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뭉크는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세상이 자신에게 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견디다 못해 귀를 막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버겁고 나만 빼고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도망치고 싶을 때. 뭉크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캔버스에 대신 그려준 사람입니다. 뭉크는 왜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예민했을까요? 그건 그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고요하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뭉크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는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누나 소피마저 병으로 잃고 말았죠.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너무나 짙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볼까요? 해가 지지 않는 북유럽의 쓸쓸한 저녁. 소년 뭉크는 침대 옆에 앉아 누나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왜 예쁜 꽃은 일찍 시드는 걸까?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걸까?
뭉크의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아주 엄격한 종교에만 매달렸어요. 어린 아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대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말들로 뭉크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죠. 뭉크의 마음속엔 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뭉크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뭉크의 그림을 보면 선이 구불구불하고 색이 아주 강렬한데요. 당시 사람들은 뭉크에게 그림을 왜 이렇게 대충 그리냐, 지저분하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뭉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느끼는 고통을 그리는 것이다. 뭉크는 누나가 죽어갈 때의 그 슬픔, 아버지가 무섭게 화를 낼 때 느꼈던 그 떨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예쁜 그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도 뭉크처럼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나도 겁이 나.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유로 늘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하지만 뭉크는 그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내 약점을 그림으로 꺼내놓고 보니 더 이상 그 약점이 괴물처럼 무섭지 않았던 거죠. 뭉크는 평생 마음의 병과 싸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하지만 뭉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불안은 나의 예술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내 삶과 같다. 아마 뭉크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가는 대신 그 불안을 캔버스 앞에 앉혀두고 가만히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불안아, 오늘은 네가 어떤 이야기를 그려달라고 나를 찾아온 거니? 라고 말이죠. 뭉크는 자신의 약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천 점의 그림을 남기며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죽음과 공포가 늘 곁에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것들을 이겨내고 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든 뭉크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젊은 날에 겁 많던 소녀는 사라지고 이제는 주름진 얼굴에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할아버지가 서 있죠. 그는 이제 압니다. 하늘이 핏빛으로 변해도 세상이 비명을 질러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뭉크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옮겨 심으며 자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과 질병은 내 삶과 예술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키 없는 배와 같다. 뭉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불안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만큼 삶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닥여 주세요. 뭉크가 붓으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졌듯 여러분도 따뜻한 숨결로 여러분의 하루를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보석 같은 무늬가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뭉크의 그 강인한 의지를 우리 몸속 깊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볼까요? 뭉크는 평생 어둠 속을 걸었지만 그 어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도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게 하세요. 나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힘이 있다. 나의 약점은 나를 무너뜨리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다. 오늘 밤 뭉크의 그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고요해지고 상처받았던 자존감은 다시 단단하게 차오를 것입니다. 뭉크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나요? 이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세상의 비명 대신 평온한 숨소리만 가득한 밤 되세요.